자, 이번 타임은 교과서 136페이지 권문세족의 성장 파트를 이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앞선 수업에서 얘기했던 걸 잠깐 좀 기억을 해보자면, 몽고의 침략에 고려가 상당히 강력하게 한 40년 저항을 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 몽고에 항복을 하고 몽고에 이제 간접 지배를 받게 된다고 했었지. 그치? 뭐 국가의 명을 유지하고 했지만 그치, 내정 간섭도 받게 된다고 얘기했었고, 그치? 몽고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얘기 안 했었잖아, 그치? 몽고 지배를 받게 된단 말이야. 1270년부터 거의 약 1370년까지 약 100여 년 가까이 고려가 몽고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정리해보면 내정 간섭도 받게 된다고, 그치? 정동행동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 나루가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내정 간섭도 받게 된다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 어쨌든 몽고보다는 한 단계 아래의 나라가 되는 거니까 관제격화도 이루어진다. 모든 이제 제도라든가 격식이라든가 이런 게 한 단계 아래 제후국의 이제 예를 갖추게 되는 거지. 가장 결정적인 건 왕의 이름이, 우리가 그냥 왕 하지만 그 이전에는 뭐 고종, 원종, 무슨 종 뭐 이렇게 불렀었잖아. 그 종이라는 건 황제를 표하는 그 뜻하는 표현이거든. 근데 이때부터는 그런 표현을 못 쓰고 충 무슨 왕, 그러니까 앞에 충성 충자가 붙는 거지, 왕 이름에. 누구에 충성하는, 몽고에 충성하는 왕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뭐 충선왕, 충모강, 충녀랑 충선왕 해가지고 6명의 이제 왕이 앞에 충자가 붙어지는데, 그다음 뭐 관제도 이성육부제도 이런 것도 한 단계 아래로 떨어지는 거지. 이제 최고 관청이 성일 수가 없는 거지. 무슨 성으로 끝나는 관청은 원나라에만 있을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래 우리는 최고 높은 관청의 이름이 무슨 부로 끝나는 관청이 돼야 되는 거지. 한 단계 떨어지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제 수탈도 있었고,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 무리한 곡물 요구하고 문화 어쩌고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치? 자,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이 몽고 지배를 가능하게 해주는 적극 협력하는 계층들이 나와. 사회 지배층들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일제시대 생각해보면 니네 간단히 이해할 수 있어.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를 약 한 1910년부터 치면 35년이고 을사조약부터 치면 한 40년 되는데,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를 약 한 35년 정도 받으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수탈을 가능하게 한 건 누구의 역할이 컸어? 우리를 수탈하는데 친일파의 역할이 컸었잖아. 일본에 적극 협력하는 계층들. 그러니까 이 몽고의 지배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지. 몽고가 이 고려를 수탈하는데 적극 협력하는, 몽고의 힘을 등에 업고서 이제 사회 지배층으로 성장을 하면서 고려를 압박하고 몽고의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계층이 등장을 하는 거지.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이런 애들을 권문세족이라고 부른다. 권문세족. 이거 단어 중요해. 이거 기억을 해야 돼. 권문세족이라고 불리는 지배계층이 등장을 해. 그러니까 일제시대 일제 협력하는 애들을 친일파라고 얘기하잖아. 이때는 몽고가 만든 나라가 어떤 나라야? 원나라잖아, 원. 그러니까 얘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친원파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그치? 권문세족이라는 친원파들이 등장을 해서 몽고의 지배를 돕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 지배층에도 변화가 이루어진 거지. 무신집권기 때 사회 지배계층은 누구였어? 무신이었지. 거기에서 이제 무신이 무너지고 누구로 넘어가는 거야? 권문세족으로 넘어가는 거지. 야, 이거 중요하다. 고려시대 사회 지배계층의 변화. 우리 고려 초부터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서 아예 말라면 정리를 한번 하고 가면, 고려 지배층의 변화가 고려 470년간 계속 이루어진단 말이야. 고려 초창기 사회 지배층은 누구였어? 호족이었지. 호족에서 누구로 넘어갔다? 문벌 귀족으로 넘어갔다가, 문벌 귀족에서 무신정변 이후에 누구로 넘어갔다? 무신으로 넘어갔다. 지금 누구로 넘어가는 거야? 권문세족으로 넘어가는 거야. 권문세족으로. 오케이? 나중에 권문세족들이 약 100여 년 후면 이제 또 사회에서 밀려나게 된단 말이야. 나중에 곧 그 조선을 건국, 뒤에 공부할 건데, 뒤에 조선을 건국하는 주도 세력이 누구야? 신진사대부지. 썸가에 권문세족도 나중에 누구에게 교체된대? 신진사대부에게 교체되면서 신진사대부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는 이제 주도 세력이 되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사회 지배층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원의 지배를 받는 원 지배 시기, 원 간섭기에는 누가? 권문세족이 사회 지배층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럼 이 권문세족은 누가 권문세족이 됐던 거냐? 뭐 여러 이제 사람들이 권문세족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 항상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는 원 귀족들, 원 문벌 귀족들. 무슨 말이냐면 항상 시대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애들 있잖아.
호족 시절에 호족이었다가 몽골귀족으로 변신했다가 몽골귀족 이후에 무신집권기 때도 무신한테 잘 보여서 권력을 유지하다가 또 세력이 원나라에게 넘어가니까 원의 집에 협력하면서 세력을 유지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에 항상 지배계층으로 등장했던 애들이 있지. 대표적으로는 저기 철원치씨 집안 뭐 이런 집들이 뭐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다음 어떤 사람들이 또 권문세족이 되냐면 그 역관들. 역관을 요즘으로 타면 통역사야, 통역사. 그러니까 몽고 말에 능통해가지고 몽고 사람들 오면 이제 통역을 해주면서 그들과 친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기가 되는 거지. 권문세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에서 뭐 관리가 왔어, 원에서 사신이 왔어. 그럼 그 옆에 완전 붙어가지고 서포트하면서 걔가 이제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는데 도움 주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이 이제 원나라 그 권력을 끈으로 이용해서 권문세족으로 변신을 하는 거지. 역관들도 많이 있고,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았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지. 그다음 세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저기가 있어. 왕자의 사신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야, 그 얘기했었잖아 앞에서. 이제 고려의 왕은 누구랑 결혼을 해? 원나라 공주랑 결혼해서 원나라 황제의 사위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위의 나라, 부마국이 된다, 고려가. 그 얘기했었잖아 그 시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왕이 될 만한 애들은 어려서 막 9살, 10살쯤 되면 얘가 어디로 아예 유학을 가. 원나라로 유학을 가, 왕자가. 그래서 거기 원나라에서 한 8, 9년 성장을 해가지고 18, 19쯤 되면 그 원나라 공주랑 결혼을 해.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왕으로 임명이 돼서 고려로 들어오는 거야. 이런 패턴이야 보통 고려의 왕이 되는 케이스가. 그러니까 어려서 왕자가 공부하라고 원나라로 떠날 때 혼자 가진 않을 거 아니야. 무슨 시골아 유학 가듯이. 그 왕자를 이제 보좌하는 사신단이 이제 쭉 따라가가지고 거기 뭐 내시라든가 아니면 뭐 수행비서라든가 이런 애들 쭉 따라갈 거 아니야. 걔네들 거기 가서 뭐 거의 7, 8년 동안 사니까 거기서 이제 누구들이랑 교분을 쌓는 거야. 거기 원나라에 있는 관리 애들하고 교분 쌓고 그러면서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권문세족으로 변신을 하는 거지. 이런 애들도 있고, 또 소수긴 하지만 그런 애들도 있어. 음방의 관리들. 앞에서 설명했나? 음방이 뭐냐면 설명했구나 앞에서. 음방이 뭐라 그랬어? 음방이 매 키우는 곳이야. 이 고려산 매가 원나라에서 원체 유명해가지고 매를 키워가지고 그 매를 어디에 제공을 해? 원나라 지배층들에게 제공을 해. 그러니까 음방에서 매 키우는 애들 중에 그런 거지. 좋은 매가 있으면 미리 빼놨다가 제가 전화를 위해서 아니면 큰 어르신을 위해서 좋은 매를 하나 빼놨습니다 하면서 이제 뭐 매를 상납하고 이러면서 권력을 가져가는 애들이 있었던 거죠. 음방의 관리들도 꽤 있었고, 제일 하이라이트, 이 권문세족 중에 가장 권력이 세고 가장 철저하게 원나라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계층들은 누구냐? 공녀의 가족들. 야, 이게 선생님 앞에서 그 얘기했었지. 원나라가 공녀를 엄청 요구한다 그랬죠. 그 고려의 처녀들을 공물로 요구를 하고, 처음에 그 처녀들이 끌려갈 때 거의 지옥에 끌려가는 것처럼 막 그랬었다 그랬잖아, 분위기가. 근데 나중에 분위기가 180도 바뀐다 그랬지. 그 얘기를 잠깐 할게. 무슨 말이냐면, 야, 처음에는 공녀로 처녀가 끌려가면 원나라에 몽고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여기서. 그러니까 마치 끌려가는 게 지옥에 끌려가는 것처럼, 잡혀가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막 결혼하면 안 끌려간다 그래서 막 꼬마 신랑이 끌려가고 막 꼬마 신랑이 결혼하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 좋은 애 풍습이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있는 집 애들, 권력 있는 애들은 다 빠지고 뭐 몰락한 귀족집 가면, 아니면 뭐 가난한 농민집, 이런 젊은 처녀 애들만, 니네 나이 또래쯤 돼 16, 뭐 17 이런 처녀들이 끌려가는 거야. 그런 애들이 막 50명, 100명씩 끌려갔단 말이야, 몽고에. 정말 무슨 노비 팔려가듯이 그런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몽고 가서 분위기가 팍 바뀌었어. 무슨 말이냐? 야, 이 고려의, 쉽게 얘기하면 고려의 처녀들이 끌려오면 이 처녀들이 상당한 미인이란 말이야. 걔네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배운 나라에서 온 처녀들이고. 그러니까 이 끌려간 공녀들이 무슨 우리로 치면 뭐 어디죠, 농촌 총각, 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부인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누가 이들을 차지하겠어? 몽고 최고의 권력자들이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공녀가 50명 끌려갔다 그러면 몽고 랭킹 1위부터 몽고 랭킹 50위까지의 권력자들이 이 처녀들을 부인으로 맞이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 문화적 특성이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본부이면 그 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후궁들 같은 경우에 이제 첩이라 그래서 자식들도 차별하고 그러잖아. 첩제도가 있잖아. 중국이나 우리는 농경국가니까. 근데 몽고족은 그게 없어. 첩제도가. 몽고족은 유목민족의 특성상 그냥 결혼하는 순서에 따라서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이렇게 가는 거야. 결혼한 순서만 있을 뿐이지 차별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료로 끌려갔던 애들은 여기서 사실은 진짜 뭐 속된 말로 치면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다가 끌려가서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완전 재벌집 사모님이 되는 거지. 끌려가서 완전 신세가 완전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 가족들 입장에서 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야, 우리 집이 진짜 고려에서 지금 막 몰락한 귀족집이고 완전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해. 근데 우리 누나가 결혼을 못 해가지고 공료로 끌려갔어. 그러면 끌려간 다음에 우리는 완전 눈물로 밤샜을 거 아니야. 아버지 맨날 술 먹고 누워있고. 만약 우리 누나라 그러면 나는 맨날 누나 우리 누나 어떻게 하면서 맨날 눈물로 밤을 지새고 우리 누나 죽었나 보다 연락도 없고 막 이랬는데 한 1년 6개월 2년 만에 몽고에서 막 무슨 요즘으로 치면 배지 타고 막 무슨 비서가 와가지고 사모님이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무슨 뭐 현금 막 3억에 뭐 자동차에 집에 막 갖고 왔단 말이야. 이게 뭐야? 막 이래가지고 누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해가지고 뭐 영상 편지 이런 거 뭐 요즘으로 치면 그게 막 틀어봤더니 여기서 진짜 누나 완전 그지였는데 거기 가서 누나가 완전 막 벤치 타고 막 모피에 사모님 돼서 선글라스 끼고 막 나한테 막 야 이나라 이제 뭐 인생 우리 끝났어. 누나 여기 와서 완전 재벌집에 시집 갔다. 너 어려운 거 다 해결해 줄게. 뭐 이런 식이야. 나 여기 무슨 몽고 경찰청장의 부인이 됐어.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야. 야 그러면 내가 이 공료로 끌려간 가족이 고려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솔직한 말로 피해만 줬지. 근데 우리 누나가 몽고 뭐 경찰청장의 부인이 됐대. 그럼 나는 이제 완전 완벽하게 누구를 위해서 사는? 몽고 원나라를 위해서 사는 완전 원나라 골수 팬이 되는 거지. 골수 빠바. 그지? 이런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야? 권문세족의 핵심을 이룬다는 거야. 권력층에도 가깝고. 이렇게 권력층, 공료 가족으로 권문세족이 된 권력층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철 세력이야. 얘 이름 좀 알아야 돼. 나중에 국민왕에서 나오니까. 이 기철 세력의 하이라이트야. 이 기철이 누구냐? 여동생이 공료로 끌려갔는데 누구의 부인이? 원나라 황태자의 셋째 부인이 됐어. 진짜 미모가 뛰어났다 그래. 그 여자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기황후야. 니네 그 그림에도 나오지 교과서. 이 교과서의 그림만 보고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여자의 미모가 장난 아니었대. 엄청 뛰어났대. 믿어봐 한번. 믿어봐. 이건 나중에 그림이라 그런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여자가 황태자 눈에 띄어가지고 황태자의 셋째 부인이 됐어. 근데 이 황태자가 뭐가 됐어? 황제가 됐어. 순제가 원나라의 황제가 됐어. 근데 또 때마침 첫째 부인도 죽고 둘째 부인도 죽었어. 그러니까 이 셋째 부인이었던 이 기황후가 넘버원 황후가 된 거야. 원나라 전체 황제의 부인이 된 거라고. 또 아들도 낳았어 이 여자가. 그러니까 다음번 차기 넥스트 황제도 누가 된다고 가정이 되면 이 여자의 아들이 된다고도 가정이 되면 이 기철은 오빠거든. 그다음 오빠 둘에 남동생 둘인가 그래. 기철이 형제가 4형제인가 그래. 남자가 기철 뭐 기원 뭐 그래가지고 기주 막 뭐 이래서 그런데 그거 알 필요 없고. 그러니까 야 내 여동생이 원나라 황제의 부인이야. 그러면 뭐 고려 왕따이가 눈에 보이냐? 내 여동생이 지금 황제의 부인인데. 그러니까 이 기철 세력이 아주 어떻게 보면 권문 세력을 대표하는 집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큰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이 몽고의 지배 시기 동안 이들이 뭐 활동했다 그래서 몽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야. 나름 이제 고려의 왕이 된 이 지배를 받던 왕들도 나름 고려의 이제 지배를 좀 확보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어. 그래서 막 읍소해가지고 그 뺏겼던 땅 있잖아. 동령부 쌍성총관부, 탐나총관부 이렇게 땅을 직접 뺏겼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사정하고 해가지고 동령부랑 탐나총관부는 되찾아오고 또 정동행성이 힘을 약하게 하려고 막 노력하고 했었어. 그렇지만 그 노력이 크게 빛을 발하진 못하지. 왜냐하면 원나라의 힘이 워낙에 강했었고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렇게 권문세족이라고 불리는 원나라에 협력하는 세력들이 강력하게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인 거지. 이해됐니? 136페이지 내용이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문세족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권문세족이 되고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그래서 나눠본 거라고. 오케이? 이해됐지? 그래서 요번 페이지 내용은 이게 핵심인 거고 결국
약 한 100여 년 정도 시간이 그지? 한 100여 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드디어 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이 된다고.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제 강력한 개혁 정치가 시행이 된단 말이야. 그 개혁 정치를 시행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 유명한 공민왕인 거지. 그래서 다음 타임은 누구에 대해서 살펴보자. 공민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파트별로 좀 끊어서 선생님 앞으로 좀 수업을 가려고 하니까 여기 핵심 내용 권문세족에 대해서 좀 잘 기억을 하고 그 밑에 자료실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봐라. 오케이? 다음 타임에 뭐에 대해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 알았지? 좀 이따 보자.